안녕하세요. 루카스TV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고대 영어, 중세 영어, 그리고 현대 영어에 대해서 한 번에 확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고대 영어가 어떻고 중세 영어가 어떻고 현대 영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현대 영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공부란 다 그런데요. 특히 언어가 그렇습니다. 뿌리를 아는 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내가 현대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서 그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단어 33,000개, 15,000개, 30,000개, 시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어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3,000단어 이상을 외울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이 책을 만들었지? 물론 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것이 이 33,000단어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단어가 존재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신기해한 적 없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낱개로 외운다면 너무나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그 33,000개를 다는 아니더라도 70% 아니면 그 이상 공략할 수 있는 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영어의 역사, 서양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크레타 섬에서 시작한, 즉 켈트족, 그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앵글로색슨족, 로마족, 기독교, 로마 문명, 그리고 바이킹까지 여러 문명이 섞인 것이 현대 영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뿌리를 모른다면 아마 지금 쓰는 단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알고 어근과 어간으로 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수많은 단어들을 꽤 쉽게 정복할 수 있으십니다. 바로 이게 비용 대비 효율이 최대로 극대화되는 순간인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현대 영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중세 영어를 알아야 되고 중세 영어를 또 거슬러 올라가니까 고대 영어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대 영어, 즉 현대 영어의 뿌리가 되는 즉 고대 영어의 첫 시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앵글로색슨족의 말이었죠. 즉 독일어입니다. 고대 영어 이꼴 독일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독일어는요, 신기하게도 오늘날의 독일어와도 정말 비슷합니다. 언어학적으로 정말 비슷해요. 독일어, 즉 게르만족이 썼던 이 앵글로색슨족의 말들은요, 정말 변화를 그렇게 많이 거치질 않은 언어예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류가 없어도 그 언어가 꽃을 피울 만큼 그 문법 체계가 나름 괜찮았다는 것이고 그 언어 안에서 나름의 문명을 피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연도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고대 영어, 중세 영어, 현대 영어를 알려고 한다면 딱 연도 2개만 알면 되는데 지금 알려드릴 것은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를 가르는 첫 번째 연도입니다. 1066년, 1066년,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이전의 영어를 고대 영어, 즉 독일어 고대 영어라 그러고요. 1066년 이후의 영어를 중세 영어라 그럽니다. 근데 중세는 끝이 있어야 되겠죠. 현대가 있으니까. 바로 1500년 두 번째 연도입니다. 1500년이라는 두 번째 연도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1066년, 두 번째 1500년. 1066년은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를 가르는 연도, 1500년은 중세 영어와 현대 영어를 가르는 연도입니다. 이 연도 2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역사를 깨우치셔야 됐고 이 역사를 바탕으로 이 영어의 근원 그리고 영어의 뿌리, 영어가 발달되어가는 단어나 문법 체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1066년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입니다. 1066년 이후로 중세 영어라고 하는데 고대 영어는 이미 아시겠죠? 독일어고요. 프랑스의 노르망디공의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합니다. 1066년이죠. 영국은 이때부터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영국의 왕 귀족들 전부가 몰살당하고 영국인들은 자동적으로 프랑스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사실 이때는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좀 나라 비스무리한 거였는데 어쨌든 현재 프랑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겁니다. 침략을 해서. 그래서 영국을 프랑스의 식민지로 둔 것이죠. 이때부터 무려 1500년까지 444년간 수백 년간 영어 단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일어, 즉 영어 단어가 무려 85%가 사라집니다. 오 마이 갓, 85%, 85%이 사라져요. 대신에 이 사라진 85%를 뭐가 채우느냐? 프랑스어가 영어 단어를 채웁니다. 대체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했다고 해서 언어가 이렇게까지 소실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했을 때조차도 물론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말 글 못 사용하게 했지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어가 전부 다 사라졌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시경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지키고자 했고 우리가 실제로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영어 독일의 언어 독일어는 프랑스의 침략을 받자마자 85%가 사라집니다. 그만큼 프랑스어가 그만큼 지배층에서부터 시작해서 뿌리 깊게 영어를 전부 다 야금야금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독일어였던 이 영어가 바로 프랑스어처럼 변해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1066년 고대 영어였던 독일어가 드디어 중세 프랑스의 침략 이후에 프랑스어처럼 변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세 영어라고 부릅니다. 중세 영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간은 1066년에서 1500년, 즉 100년 전쟁의 종결 1500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이 중세 영어, 즉 프랑스 영어로 대체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중세 영어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프랑스가 당연히 지배했으니까 프랑스 문법이 들어갔겠죠. 프랑스 문법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는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자, 이것을 문법적으로 일본인들은 진행형이라고 문법적으로 표현했지만 동작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현재가 진행되는 중, 동작 중인 중, 이런 것들. 한마디로 ing죠. ing가 프랑스 문법의 꽃이었는데 이게 영어에 들어갑니다. 원래 영어에는 ing, 즉 진행형, 동작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부터 바로 1100년대부터 생기게 된 것이죠. 프랑스의 침입을 받고 식민지가 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드디어 영어는 고대 독일어의 옷을 벗고 프랑스의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즉 진행형을 탑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행형은 이꼴 동명사이기도 합니다. 동명사나 현재분사. 즉 ing가 붙은 것, 동명사, 현재분사가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랑스 문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수백 년이 걸렸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저번 시간의 꽃, to 부정사입니다. 전치사 to로부터 시작했던, 즉 전치사 to는 고대 영어, 즉 독일어였습니다. 앵글로색슨족과 바이킹족이 합의본 인류 최초, 즉 영어 최초의 문법 전치사 to에서부터 몇백 년이 흐른 중세 영어로 가서야 to 부정사가 출현하게 됩니다. 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문법의 힘을 등에 입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관계사의 출현입니다. to 부정사만 출현한 게 아니에요. 관계사가 출현했습니다. 관계사는 왜 나올까요? 고대 영어에도 관계사가 있었긴 했습니다. 바로 that, that인데요. 이게 유일한 관계사였습니다. 관계사는 말 그대로 relative, 하게 두 문장을 연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와 선행사를 받아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한마디로 풀 역할, 딱 풀 역할을 하는 거죠. 글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관계사라고 하는데 이 관계사가 고대 영어에서는 that, 이게 유일했다면 중세 영어, 프랑스 시대에는 드디어 that 말고도 who나 which 같은 관계사가 드디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프랑스의 영향으로 중세 영어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관계사 who나 which가 전부 언제 생겼다? 중세 영어, 즉 프랑스어에서 생긴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1500년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백년 전쟁이라고. 영국이
수백 년 동안 무려 400년 넘게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피지배층에 대한 그리고 각박하게 군한 그런 영국의 지배 행태에 못 견딘 영국인들이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00년 전쟁이에요. 정말 유명한 전쟁이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때 유명한 인물이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잔다르크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가서 100년 전쟁이 종결하게 됩니다. 이때 1500년에 종결되는 순간부터 그 이유를 바로 현대 영어라고 그럽니다. 자, 1500년 이후로부터 발생한 오늘날까지의 이 현대 영어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공부해보죠. 첫 번째, 전치사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고대 영어에서 to가 태동하게 됐다 그랬죠. to나 from이나 with나 by 같은 것들이 태동하게 됐는데 현대 영어로 오면서 이 전치사의 역할이 더욱 방대해지고 더욱 영어는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100년 전쟁 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앙숙이 되고 소실된 85%의 단어, 근데 실제로는 실제 남은 거는 겨우 15%밖에 안 되는 이 단어를 영국인들은 살리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국인은 make, put, cut, take, give 등의 남아있던 15%에 해당하는 이 순수 영어 단어, 고대 영어 단어에다가 전치사인 up, down, on, off, to 같은 것들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수많은 뜻이 파생되거든요. 이런 걸 이어동사라고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뜻이 훅훅훅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중세 영어, 즉 중세 영어는 프랑스어라고 그랬죠. 프랑스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자, abandon 뜻이 뭐죠? 포기하다 라는 뜻이죠. 이 영어를 현대 영어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give up 이라고 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give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치사 up만 붙여서 원래는 give의 뜻은 주다였는데 up만 새롭게 붙이니까 전치사 up만 붙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뜻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었죠. 포기하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또 프랑스어 abandon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postpone 이게 미루다, 뒤로 연기하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put, 놓다라는 기본 영어 단어 남아있던 15% 중에 하나였던 put, 놓다에다가 off, OFF만 붙이면 됩니다. put off 뭡니까? 일정이나 그런 스케줄을 연기하다 똑같은 뜻이 됩니다. 자, 중세 영어의 프랑스어는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다시피 abandon, postpone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make, put, cut, take, give, have 이런 것 같은 기본 영어 단어는 절대 아니죠.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죠. 바로 이런 것들이 라틴 어원을 둔 어려운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 어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스펠링도 어렵고 묵음도 많고요. 그리고 대개의 문법적인 규칙이나 이런 발생 원리가 나름의 원칙은 있겠지만 기본 영어 단어로 외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give up, put off 같이 기존에 있던 영어 단어 give나 put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다가 전치사만 붙이니까 뜻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영어의 특징이에요. 이게 전부 150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부터 독립한 이후에 생겨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소실된 85%의 그 소실된 언어를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에서부터 해방된 이후에 우리말을 되찾고 싶어서 더 우리말을 더 사전을 편찬하고 옛날 말을 다시 되새기고 그 말의 어미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 나가지 않습니까? 영어도 똑같은 작업을 거쳤던 겁니다. 무려 수백 년간 프랑스의 식민지 안에서 짓밟혔던 더러워진 언어를 다시 복구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에 복구하는 방식이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신분으로 따지면 귀족이나 왕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하층민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기존에 그들이 썼던 누구나 썼던 단어에다가 전치사를 합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영어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 현대 영어인 것이죠. 자, 첫 번째 특징 뭐라고 그랬죠? 전치사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 영어에 바로 수학 그리고 과학적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의문스러우실 텐데요. 탄소를 발견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초급 영문법 책을 저술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영문법 책, 영문법 서와 영어 사전을 냈다고 했죠. 근데 영어가 이때 가장 초급
그리고 가장 시초에 먼저 이 영문법서를 발행한 사람이 바로 과학자였습니다.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견한 과학자요. 이 영문법서를 만든 사람 중 수학자, 과학자가 의외로 이분 말고도 꽤 많아요. 그들의 수학적, 과학적 사고가 이제 이때부터 영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공계적 마인드가 있죠.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이게 상인의 문명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두 개를 주고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곱하기 하고, 이게 상인 문명과 맞물려서 그들의 사고가 영어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학자적 사고, 수학자적 사고가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뭘까요? 마이너스 곱하면 뭐죠? 플러스죠. 그리고 2 곱하기 2는 뭐죠? 4죠. 정답은 플러스 4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수학입니다. 중학생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알 수 있는 그냥 산수예요.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인데요. 이 수학의 법칙을, 간단한 기본 사칙 연산의 법칙을 영어에다가 적용시킵니다. 어떻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문법책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중부정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 수학적 개념이 들어간 중요한 예로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간 영어 표현이 많은 것은 수학적 개념이 영어에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마이너스 개념, 즉 부정의 개념이 바로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부정을 한다. 이게 플러스의 반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에 한 번 더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된다라는 신호죠.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등장하는 개념은 0, 0의 개념입니다. 불필요한 단어는 무조건 생략하는 거예요. 0의 개념이 뭐죠? 없는 거죠. 없을 무. 0입니다. 0, 즉 생략하라는 겁니다. 이 근대 영어부터는 아름답다, 그리고 경제적이다,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생략하시오. 한 단어라도 생략할 수 있을 때 덜 말하는 것은 더 고급지고 더 말씀을 잘하는 것입니다 라는 개념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법의 축약, 생략, 그리고 문법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부분 생략하잖아요. 그리고 대절 같은 거, 그리고 접속사 대도 생략하죠. 그리고 뭐 때때로 이거는 문법에서 현재 영어에는 잘 안 쓰이지만 무관사전법, 관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서는 안 써도 되거든요. 이게 현재 영어에서는 좀 꽤 상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근대 영어, 즉 현대 영어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처럼 부정의 부정 또는 0의 개념, 이런 것들이 근대 영어에 생겨난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경제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경제 개념은 고대 영어, 중세 영어 할 거 없이 영어라면 꼭 들어간다 그랬죠. 왜? 그들의 조상이 누구다? 상인이었다. 크레타 섬에서 물물 교환을 하던, 중개무역을 하던 그들이 영국인, 즉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경제 개념은 필수입니다. 즉 경제적인 건 뭐죠? 축약, 생략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수학적으로 들어간 것 0, 즉 이것도 생략이죠. 여기 대해서 경제 개념이 들어가서 또 생략 한 번 더 되는 겁니다. 생략, 축약. 이 경제 개념이라는 건 뭘까요? 언어적으로 경제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단어를 말할 수 있어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면 똑같은 뜻을, 그럼 두 단어로 표현한 것은 세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보다 어떠합니까? 경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한 단어를 덜 썼으니까.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는 즉 효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어의 경제성이든 물물 교환에서의 경제성이든 똑같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 즉 시간 대비 효율, 즉 효율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노력을 투여했을 때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덜 시간을 썼는지, 덜 노력을 기울였는지, 덜 돈을 썼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 개념인데, 이 경제적 개념이 바로 영어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인이었기 때문에 축약과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경제적이죠. 같은 거리를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이 경제적이죠. 시간을 아꼈으니까요.
이 언어에도 이 경제 개념이 도입돼서 작은 단어수로 정확한 의미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단어는 어떻게 합니까? 생략 또는 축약합니다. 그래서 I am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I'm. You are 라고 하지 않고 you're 이렇게 하죠. He is 라고 하지 않고 his. I would 라고 하지 않고 I'd 라고 축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든지 접속사 대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다 한 단어 이상 생략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또 분사구문이 있겠죠.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략, 축약에 해당합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로 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정확히 의미를 전달하는 고도로 경제적이고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대 영어, 즉 현대 영어에 들어서 현재 완료, 즉 have pp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개념이 도입됩니다. 후에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셔도 됩니다. 후에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경제개념 다음 네 번째로 또 현대영의 특징은 동명사의 급속한 발달입니다. 15세기 즉 1400년대 이후에 동명사가 많이 발달을 합니다. 기존의 대절을 파괴하고 동명사로 표현하기를 정말 즐기고 그것들을 더 고급스럽다고 느낍니다.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우리가 알던 그 분사구문이 실제로는 동명사 구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렵죠. 제가 지금 쓰는 말들이 아마 학생들, 학교에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쓰는 단어들이 기존의 문법 체계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의미를 파악하고 쓰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사구문이란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동명사 구문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동명사를 급속하게 발달시키는 것이 현대 영어입니다. 대절, 즉 절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단계 낮은 구로 격화시켜서 표현하길 즐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조금만 길게 할게요. 자, 잠깐만 집중을 놓지 마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8품사 5구 3절, 이거는 문법의 뼈대입니다. 문법의 가장 큰 골격이자 인체에 비유하면 온몸의 골격이라 비유하시면 됩니다. 이 8품사, 즉 품사를 단어라고 얘기하고요. 단어 2개 이상이 합쳐지는 것을 구라고 그럽니다. 단 이 구 안에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단순한 단어 2개 이상의 조합을 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상위 개념이 바로 절입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구와 같이 단어 2개 이상의 나열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단어 2개 이상 안에 주어와 동사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관계사절, 대절, 이런 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단어 2단어 이상인데 이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시면 이것조차도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방금 한 말입니다. 단어, 그 위의 개념이 구, 그 위의 개념이 절,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의 제일 큰 개념은 절입니다. 그런데 동명사가 급속하게 발달했다는 것은 바로 동명사 구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일본 문법책에서는 이것을 분사구문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이걸 동명사 구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실제로 동명사거든요.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다 보면 이게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감이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 분사 구문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지는 절이 가장 높은 개념이고 그 아래 하위 개념이 구인데 바로 동명사가 발달함에 따라서 기존의 절, 즉 절은 대절이었습니다. 대시 이끄는 절을 파괴하고 동명사가 이끄는 동명사 구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더 높고 더 넓은 개념을 더 작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3번 현대영어의 3번 특징이 뭐라 그랬죠? 경제 개념이죠. 더 작은 단어수로
똑같은 정확한 의미만 전달된다면 그것이 가장 뭐하다?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게 사회 상규였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대절을 쓰면 최소 3단어가 필요합니다. 대시 이끄는 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최소 3단어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동명사 구문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보다 최소한 한 단어 이상이 줄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가요? 더 고급스럽고 아름답죠. 저는 지금 주관적으로 이걸 고급스럽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어가 얘기하는, 즉 영어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관념에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여기는 것에 비추어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한 단어라도 더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생략하고 축약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아름다운 영어고 고급 영어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시작은 독일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영어의 시작은 어디다? 고대 영어, 즉 독일어. 독일어는 어떤 말? 앵글로색슨족이 쓰던 말. 그런데 이 독일어에서 시작해서 라틴어, 즉 프랑스어죠. 그리고 거기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로마 문명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라틴어 배경에다가, 그리고 북유럽의 바이킹까지, 그리고 중세에 누구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죠. 그 외 기타 언어도 독일어에 계속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 즉 영어는 개방성 언어라고 그래요. 지금 말한 것만 보십시오. 앵글로색슨어 독일어에서 라틴어, 바이킹어, 프랑스어, 그 외 기타 등등등등 소수민족 언어들, 켈트족이 썼던 원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주민 언어까지 최소 5개 이상이 섞인 언어예요. 이게 바로 영어거든요. 여기다 그리스어 원도 있습니다. 6개, 7개 많이 섞였네요. 그 이상 섞였을 겁니다. 변방에서 버려진 삼류 언어였던 이 영어를 국제어가 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제프리 초서 같은 영문학자들입니다. 희곡 문학들 많이 전 세계적으로 발달하죠. 4대 비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영어로 쓰여진 글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지면서 문학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의 욕구와 지적인 그런 허영심과 맞물리고 그들의 문화적 지배력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또 어떻게 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영국이 제일 강했던 게 그 해상이었지 않습니까? 해상 무역을 장악한 해군력. 그래서 영국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지중해나 이런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거. 그리고 산업혁명,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든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 영국에서 청교도 박해로 인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이제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인이 되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인이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백권국가로서 우뚝 서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의 욕구가 더 늘어났고 필요해진 것이죠. 방금 말했던 영문학자들, 그리고 영국의 해상 지배력,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인들, 즉 미국인들의 영향 덕분에 진짜 변방에 벌어졌던 삼류 언어인 영어가 국제 공용어가 된 것입니다. 겨우 순수 언어는 15%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희곡들로 영어를 고급화시키고요. 해상권으로서는 스페인 무적함대를 전부 다 격파하고 영국이 세계를 다 식민지화했고요. 산업혁명으로 영어의 가치를 극대화시켰고요. 신기술은 다 영어로 써졌겠죠. 증기기관이라든지 공장에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전부 다 영어로 써서 했겠죠. 그리고 미국이 신대륙 발견 이후 영어를 사용해서 오늘날까지 세계 1위 패권 국가를 유지했죠. 방금 말한 내용을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한 거지만 방금 말한 이런 이유들 덕분에 오늘날 영어가 우리가 자나깨나 그리고 국제적으로 도태되지 않고 그리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가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배경이고요. 이번 시간은 고대 영어, 중세 영어, 현대 영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를 가르는 기간, 년도 1066년, 그리고 중세 영어와 현대 영어를 갈랐던 기간, 100년 전쟁이 끝났던 1500년,
이 두 가지의 연도만 기억하시고 고대, 중세, 현대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부터 현대 영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좀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